솔직히 완전히 완벽하게 현금을 출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금을 입금했다, 출금했다. 입금 안 해도 되는 돈을 입금했다가 출금한다면 그야말로 출금액이 너무 커져 보일 수 있으니까 굳이 입금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은 입금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하고 현재는 가연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국세청 아는 형에서 고정 출연하고 있는 세무사 염지훈입니다. 현금을 1천만 원 이하로 출금해도 걸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복 출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현금 출금의 위험성에 대한 유튜브 내용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어떤 어르신이 한 분 있었어요. 나이는 80대 중반의 어르신이었는데 이 어르신이 매일 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의 주거래 은행이었죠. 이분은 매일 가서 200, 300, 500 창구에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현금을 출금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상속세 신고라는 거를 해야 돼요. 이분은 상속세 신고를 했고 1년 후에 상속세 조사가 나왔어요.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계좌를 10년간 오픈한다. 그래서 오픈해서 조사관들이 그 계좌 내역을 쭉 보니까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의 매일 200, 300, 500 이렇게 출금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상속인들에게 정식으로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상속인들이 하나같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피상속인의 계좌만 오픈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의 계좌도 오픈이 된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상속인들의 계좌를 같이 합해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속인들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들이 입금이 되고 상속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출처가 알 수 없는 대금이 투입되고 임차 보증금까지 알 수 없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례의 결과는 여러분도 다 예상하시겠지만 그에 따른 증여세, 증여세에 따른 가산세, 상속세, 가산세 이렇게 해서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던 여러 사례들 중에 현금을 임의로 출금하다가 안 좋게 끝난 첫 번째 사례고요. 또 두 번째 사례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40대의 어떤 아들이 난생 처음 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조금 늦게 결혼하니까 좋은 집을 사주기 위해서 10수억 원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근로소득도 모자라고 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금액도 모자랐고요.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대출도 많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자금 출처가 부동산 취득 금액에 대비 작아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즉 수증인으로 의심되는 즉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오픈을 합니다. 근데 오픈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입금된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금된 내역 안에는 현금이 있었죠. 근데 이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쫓아가다 보니까 가족 누군가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 다음 결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나 보다. 그러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또 많이 냈다는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건에 있어서는 그럼 그 아버지는 그 돈을 어디서 났냐 하는 것까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셨고요. 아버지의 신고소득이 없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증여를 해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건에 있어서는 아버지 사업체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진 적도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증여세와 가산세, 소득세와 가산세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현금 출금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전 단계로서 제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현금을 안전하게 출금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은가요? 제가 오늘 현금을 안전하게 뽑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솔직히 완전히 완벽하게 현금을 출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제 먼저 전제를 깔고 말하자면, 현금을 입금했다, 출금했다, 입금했다, 출금했다, 이런 행위, 즉 입금 안 해도 되는 돈을 입금했다가 출금한다면 그야말로 그 입금액, 출금액이 너무 커져 보일 수 있으니까 굳이 입금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은 입금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국세청 아는 형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했다가 저희 국세청 선후배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혼났던 그 말. 근데 사실 저 말고도 이 말을 많은 유튜버들이 했던 내용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굳이 한 개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수시로 출금하는 것보다는 한 개 은행이 아닌 여러 개 은행으로 나눠서 그 금액을 좀 쪼개서 그렇게 받는 게, 저희가 보고할 때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보고고 반복되는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또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니까 그 금액을 은행별로 쪼개고 일자별로 다소 작게 쪼개는 게 아무래도 보고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특정 은행에서 100만 원이라도 매일 뽑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소득도 없고 직업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현금을 계속 출금해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런 의심거래로 포착이 돼서 한 개 은행에서 만약 보고가 되면 나머지 은행에서 출금된 것까지 언제 볼 수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럼 세무조사관이 이런 행태를 보고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보고가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1번이고, 만약에 보고가 되면 그 행태를 더 고의적으로 나쁘게 보고 세무조사를 더 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 출금액을 그냥 소비하는 거, 뭐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돈을 가족들한테 주고 가족들의 소비에 사용하고, 근데 그게 증여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그 많이 뽑아도 정상적인 출금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드리면요, 이렇게 상속이나 자금 출처 조사라는 그 조사를 통해서 현금 출금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개 은행에서 창구나 ATM기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CTR. 그걸 어디다 보고하냐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라는 곳에 보고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래요. 1,000만 원 이상을 출금할 바에 500, 600 나누죠. 왜? 그냥 보고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무슨 그 출금을 해서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보고되는 그 사실 자체가 기분이 나쁘니까 저희가 나눠서 끊어요. 근데 저처럼 500, 600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800, 700, 500 정말 수없이 반복된다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은행 직원이에요. 저희가 은행 직원과 창구에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ATM기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보고 있죠. 아마도 은행에서 그걸 총괄하는 사람은 아마도 준법감시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 준법감시인이라는 사람이 그 행태를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나이와 직업과 빈도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FIU에 보고하는 거. 그게 바로 STR, 의심거래죠. 이렇게 해서 보고된 내용이 FIU에 집결이 돼서 FIU에서 그거를 분석한다 이겁니다. 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 FIU이 어떤 기준으로 의심거래를 신고하고 이 정보가 어떻게 국세청으로 전달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거나 그 CTR,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의심스러운 출금을 하거나 STR,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의심거래로 개별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보고되는 상대방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금융정보분석원 안에는 누가 있냐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다 무서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거래가 과연 적정한 거래인가, 세금 탈루, 범법행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래인지를 분석해서 그것들을 관련 기관으로 보내는 거죠. 제가 국세청을 예로 들게요. 국세청으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료를 보내면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그게 정말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 탈루의 정황이 정말 확실하다면 즉시 조사.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미약하거나 경미하거나 그런 자료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다음에 정기조사가 실시될 때 그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정기조사는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 이런 분들이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도 전산 성실도 분석 또는 장기 미조사 등의 이유로 5년 내지는 10년에 한 번씩 특정한 혐의 없이 나오는 조사죠. 예, 주로 나오는 게 뭐 성실도 분석이라든가 소득률 저하, 네, 이런 것들로 조사가 나옵니다. 예. 즉, 그 현금 출금한 것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현금 출금뿐만 아니라 입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입금과 출금의 규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입금과 출금, 출금과 입금 똑같다. 그 기준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요. 반대로 그 출금이라는 말 대신에 입금이라는 말만 제가 넣어볼게요. 하루에 한 개 은행에서 ATM기나 창구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는 거.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CTR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이 매일 500, 700, 800 쪼개서 맨날 입금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은행 준법감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의심거래로 판단해서 STR, 그거를 또 FIU에 보내는 그 논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매일 이렇게 입금을 하는데 그 돈이 소득세 신고가 돼 있지 않고 또한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받은 돈이 아닌데 계속 입금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증여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제가 흔한 사례를 하나 예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출처를 알 수 없는 200, 300, 500 이 금액을 은행 ATM기에 거의 매일 입금을 해요. 그럼 그 돈으로 그분은 고액의 빌라에서 사시고요. 매일 엄청난 소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되려면 그분은 신고된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고 신고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죠. 통장을 열어보면요. 이분이 입금된 그 내역이 다 5년 동안 얼마나 입금했는지 다 볼 수 있죠. 심지어는 10년도 볼 수 있고요. 그 내역을 소명 요구하고 그 돈을 쫓다 보면 그게 신고 안 된 소득인지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그 금액인지 그거를 국세청에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 기간, 조사 기간 보통 30일이 넘어요. 그러면 금융추적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밝혀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소득세, 증여세 그 두 세목에 따른 가산세까지.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1년에 약 8%에 해당되는 그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즉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세금을 내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오늘은 이제 현금, 출금, 입금, 계좌이체 요게 포커스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금 많이 내고 싶은 분 없으시겠죠. 현금, 출금, 입금, 계좌이체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을 출금해서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번 돈을 입금하겠다는데 그리고 가족 간에 자유롭게 계좌 이체하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죠. 문제는 그 현금 출금한 걸 변칙적으로 주는 거 그리고 현금 입금한 그 돈이 변칙적으로 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번 돈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 간의 계좌 이체인데 이 계좌 이체가 증여세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런데
출금된 현금을 몰래 입금하는 거, 신고 안 된 소득을 입금하는 거, 또 계좌 이체를 했는데 그게 신고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 또 차명 계좌의 사용, 이런 것들은 굳이 FIU를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사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로 이어지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2배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사업체 같은 경우, 통상 사업체 같은 경우 그런데요. 조세 범칙 조사로 변질될 수 있어요.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금액이 너무 크면 고발도 되고 벌금도 나와요. 그래서 패가망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까지 더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모로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탈세를 쫓지 말고 절세를 향해서 가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인 분들이 손쉽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하나인데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죠?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세금을 증여하는 거. 그래서 절세에는 왕도가 없다.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그 또한 절세로 쉽게 가기는 어렵다. 공부와 또한 노력을 통해서 꾸준한 증여.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양도세 관련된 상담 전화 받으면요. 그중에 10중 8구는 제가 양도세 비과세가 맞나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단 5분 만에 얘기할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첫 마디가 이거죠. 이거는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언제?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그 주택을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그래야 12억까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예, 이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2년을 따질 때는 등기 접수일, 보통 잔금청산이나 등기 접수일 가장 빠른 날, 그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 거주에 대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형님께서 10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근데 나 거주를 못해.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해서 2년을 채우고 비과세를 받고 양도하려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분이 양도 당시 10년 전에 취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2010년이었어요. 즉 2010년 그분이 그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어디서 2년 거주가 너무 꽂힌 나머지 요건도 안 갖춰도 되는 그 주택을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위장 전입까지 하려고 하셨다. 즉 내용을 잘 모르셨다.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신 거예요. 아,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 내가 파는 이 아파트는 거주 요건이 필요 없구나 착각하셔서 그냥 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유 기간이 설령 5년, 6년, 7년이라 하더라도 거주 기간을 못 갖추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주 기간 하나만 생각해도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세법은 그 하나 요건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동안 풀리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그 법에 이렇게 돼 있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법문대로 해석해야죠. 거기에 그러나 양도 당시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없다면 그 원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세대 분리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나요? 실질적으로 분가를 하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분가를 안 하고 그러면서 1세대가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몇몇 특례 조항을 제외하고는 세대를 분리하고 양도해야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세무서에서 제가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봤던 사례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70대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오랫동안 보유했던 그 이익이 많이 난 주택을 드디어 팔려고 마음먹었고요. 실제로 팔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소의 비과세를 받고 다소의 세금을 내고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근데 또 6개월쯤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비과세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물어보죠. 그분은 정말 비과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40대, 즉 결혼 안 한 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집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딸에게 조그만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세금이 수억 원이 고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분이 만약 저에게 먼저 왔다면 따님이 40대잖아요. 이제 분가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위장 분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제 분가를 시키세요. 요즘 뭐 따로 사는 40대 많으니까요. 결혼 안 하면. 그래서 분가를 시키고 실제로 분가를 하고 주소 이전해야죠. 그리고 그 분가한 곳이 만약에 오피스텔이라면 그 오피스텔 전입신고까지 해야죠. 전입신고, 그 다음에 입주자 관리 카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분가를 한 후에 독립세대를 만들고 그리고 양도했다면 하나도 안 낼 세금이었죠. 제가 그분 마음이 아플까봐 이 자리에서 그게 얼마였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도대체 양도하기 얼마 전쯤에 분가하는 게 좋은 거냐? 얼마 전에 분가해야 그래야 문제가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분가를 하시는 건지 그냥 위장 분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분가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세무서에서는 그걸 위장 분가로 오해하고 불필요하게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달 전쯤 분가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죠? 실제로 전입신고하고 입주자관리카드 쓰고 그곳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전철도 이용하고 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요구할 수 있죠. 통신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어때요? 우린 당당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실질적 분가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다가구 주택의 옥탑방과 같은 요소들이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이 두 얼굴을 가진 겁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요. 이게 업무용으로 취득세를 내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분재산세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과 관련된 재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거용으로 쓰느냐 업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만 있을 때는 1세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오피스텔가 예를 들면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먼저 판 게 아니라 20억짜리 아파트를 먼저 판 거예요. 그럼 이 오피스텔이 뭘 잡는다? 이 아파트의 발목을 잡는 거죠. 이 사례는 제가 국세청에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면서 죄송하지만 수없이 본 사례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일부러 그런 거 찾지 않아요. 근데 국세청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다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국세청에서 본 가장 큰 금액, 거의 추징 금액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그 건은 아니고요. 제가 봤던 일반화된 얘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 상당히 많은 시세 차익을 보고요. 비과세로
전부 비과세는 아니고 12억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면서 약 4억 원을 아끼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도권 외곽에 기준시가 1억도 안 되는 그런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근데 이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잊고 있었어요. 즉 금액이 5%도 안 되니까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주택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 1년 후에 조사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조사 사유가 뭐냐고 전화로 물어봤죠. 내가 왜 조사를 받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본인은 1세대 2주택이다. 라고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세무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업무용이 아니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의심한다. 그때서야 이제 이분 정신을 차리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무조사관들은 그 오피스텔에 출장을 나가는 게 그들의 일이죠. 어디에 갈까요? 주민센터. 주민센터 직접 갈 필요도 없고요. 공문으로 보내면 회신이 와요. 거기에 그 집원, 그 호스에 누가 전입신고돼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요 입주자 관리카드를 다 쓰거든요. 거기에 누가 입주돼 있는지, 그리고 입주자의 인적 사항을 알면 그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지 근로소득자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그분께 전화까지 해요. 세무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분이 미워서 할까요? 아니죠. 불필요한 과세도 하지 말아야 하니 억울하면 그거 과세 안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모두 다 과세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분들한테는 과세 안 하고, 정말 억울한 분들한테 과세를 하면, 제가 이런 거 찍으면 세무공무원들 다 나쁘다고 이렇게 쓰는데 그들도 납세자에 불과하고 그들도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필요한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복이 들어오고요. 불복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과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파청구, 1심, 2심, 3심 약 7번에 걸치는 그 수많은 소송 과정에서 만약에 저도 많이 졌어요. 예, 제가 치면 저는 어떻게 되죠? 저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게 정말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너무 매몰차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4억이라는 세금이 추징되면 제 옛날 후배들도 안타까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으니, 과연 집을 팔기 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게 하나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는 집 있다면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사실 이 판단도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웬만한 오피스텔에는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판단도 어렵지만, 그리고 이 판단이 어려우면 고가의 아파트 비과세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짜리 오피스텔을 먼저 팔면 되겠죠. 본인은 비과세라고 신고했는데 추징이 나온 또 하나의 단골 사례, 옥탑방입니다. 이어서 옥탑방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옥탑방이 쟁점이 되는 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요, 지하층을 제외하고 또 1층에 상가가 있다면 그 상가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그 층이 일반적으로 2층, 3층, 4층이 주택으로 쓴다고 볼게요. 1층은 상가니까 주택수에서 빠지고, 즉 3계층 이하면 그걸 우리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은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게 8개 호라고 생각할게요. 즉 2층에 3개, 3층에 3개, 4층에 2개 호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8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택법상 다가구 주택은 그것을, 이 8개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다면 전체 8개를 다 비과세를 해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8개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파는 게 일반적이죠. 즉 1층에 있는 상가 따로 팔고 주택 하나하나 그거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파는데, 그걸 비과세 받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쌓인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옥상에 옥탑방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옥탑방에서 나오는 월세가 고작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옥상에 옥탑방을 지어서 사람을 들이고 거기에 돈 들여서 부엌과 화장실을 만들어서 수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걸 파는데 그 옥탑방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게 일정한 경우에 한계층으로 인정이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3계층 이하인 경우에만 다가구 주택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옥탑방이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아웃라인, 그거를 수평 취역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평 취역 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라면, 초과한다면 한계층으로 간주될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의 범주에서 벗어난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8개 하나로 구와 1주택 비과세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옥탑방이 또 하나 추가가 되면서 9개가 되면 이 옥탑방만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즉 8채를 1주택으로 취급하던 거에서 8개가 아닌 9개가 되고 9개 각각을 주택으로 보니 9주택자가 되는 거죠. 9주택자가 되면 8개 주택까지는 과세,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파는 걸로 확인되는 그거, 물론 이 9개 중에 뭐가 마지막에 팔리겠어요? 다 같이 파니까 구분할 수 없죠. 납세자가 선택하는 그 하나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8개는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세가 수없이 많이 됐고요. 물론 정말 억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무서에 들어와서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신 분들 많은데,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걸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 중에 이탈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게 옥탑방에 사람이 진짜 살았는지 아니면 창고로 쓰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위성사진이 있어요. 모든 지도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그 옥탑방에 모습이 다 사진이 찍혀 있죠. 그래서 빨랫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일단 추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잘 살고 계시는 그분을 내보내죠. 근데 내보내면 끝이냐? 근데 거기는 내보내도 주택이거든요.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 그게 뭐죠?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단지 사람만 내놓는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내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고 그 양도 차익이 상당하다면 내 옥상에 혹시 옥탑방이 있는지, 그리고 옥탑방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3계층 이하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판매를, 양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세 10만 원을 받던 농가 주택 때문에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5억이 나왔다는 사례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떠벌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얼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강남에 10수억 원의 양도 차익을 보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거는 아파트였고요. 근데 이분에게는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면 농가주택이 있어서 1세대 1주택 배제됐겠구나 이 얘기를 예상하실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칙상 내 농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에 소득세법과 조세등내 제한법에 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농가주택도 있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농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그 규정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농가주택이 그런 농가주택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도 차익이 거의 20년 동안 10수억 원 난 강남의 아파트와 월세가 10만 원 나오는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농가주택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집을 버린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월세를 받고 싶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이 주택을 팔 때 과연 이 농가주택을 생각 못하고 턱하니 파신 거죠. 만약에 이걸 생각했다면 이 농가주택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그 후에 팔았겠죠. 근데 그 결과값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그마치 5억이죠. 근데 이 월 10만 원 받는 그 돈으로 5억을 만들려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정말 평생 해도 모으지 못할 그 돈이죠.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서 날라오면, 즉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세무사나 납세자는 대응을 하죠. 사실은 그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였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세무서에는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전입신고도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단 조사 선정이 되면요, 세무서에서도 재량의 여지라는 게 없어져요. 만약에 그걸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도 있고 또한 전입신고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집이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분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런 재량이 만약 그 조사 공무원한테 있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그 건으로 5억이라는 세금이 추징이 됐죠. 제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사례를 합하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농가주택 이런 것들은 모두 깜빡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세 효과는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모두가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그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거기 들어갈 상황이 안 돼. 그러면 1주택자인데 뭐 세금을 내야 되나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착한 임대인 제도처럼 임대료를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네가 거주한 걸로 봐줄게. 그게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이 상생임대인 제도의 이제 요건을 말씀드리면, 내가 취득한 날 이후로 체결한 그거를 직전계약이라고 그럴게요. 네, 두 개의 계약 중에서 먼저 번 계약. 그래서 직전계약인데, 이 직전계약이 뭐냐면 저한테 집을 판 사람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사고 그 이후에 최초로 맺은 그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죠.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이 직전 계약자하고 직전 임차인하고 할 수도 있고 그 다른 임차인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해서 맺은 그 2년의 기간 동안 임대를 맞춰야죠. 그 이후에 만약에 판다면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약을 원래는 언제까지 체결해야 되냐면 2024년 12월 말까지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025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2024년을 2026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아직까지 직전임대차 계약만 맺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그러니까 계약을 2026년까지만 하고 2년을 2028년 12월 말까지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파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거주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보아준다. 그게 바로 상생임대인 제도인데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따질 때, 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이걸 인정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2년 이상 거주 안 했으니까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분 혜택을 줬잖아요.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또 하나의 혜택. 2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도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5%를 또 올려서 다음 계약을 하면 4년까지 봐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년 이상 거주한 걸로 받는다고 그러지 2년 이상 거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거주한 걸로 봐주는 것과 실제로 거주한 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증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안전하게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알뜰하게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22년을 근무하고요. 그리고 현재 개업 2년차 세무사인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요. 바로 이거예요. 세금 없이 우리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 세금 없이 현금을 증여하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끝나고 돌아갈 때 또는 그 대화 중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식이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이때까지 혹시 증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안 했는데요. 그걸 안 하다가 30세에 갑자기 집을 사주고 큰 금액을 증여해 주려면 그때는 사실 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서두는 꼭 꾸준히 현금을 증여하자 이 얘기를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저하고 제 와이프는 지금 현재도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 경험담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저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거의 20살인데요.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증여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2천만 원, 그리고 이모가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계 존속이 비속인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 2천만 원이 한도죠. 제가 3천만 원 그러면 100만 원 세금 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이모가 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증여 실제로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세금 없이 태어나자마자 증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또 10년이 지나죠. 11살 때 또 3천을 증여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아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그리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2천, 1,000 11살까지 이렇게 3천 증여할 수 있고요. 물론 세금 없이. 근데 이 아이의 그 다음 10년은 21살이에요. 21살은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미성년자는 만 19세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미성년자가 아니거든요. 21살 때 증여해 줄 수 있는, 즉 세금 없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은 직계 존속이 비속에게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5천, 1,000, 합이 6천이죠. 직계 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이 1,000만 원은 계속 같아요. 미성년자든 아니든. 이게 따블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6, 31살 때도 받을 수 있죠. 6. 심지어 41살 때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31살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3366, 1억 8천을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죠. 물론 이 돈을 아이한테 넣었다가 내가 필요한다고 막 뺐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한테 이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 1억 8천이라는 돈이 1억 8천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돈을 낳죠. 바로 이자가 어떻게 붙냐면 달리로 붙는 게 아니라 복리로 붙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한 1억 8천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31살에 세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어렵지만 또 놓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증여를 하면 증여공제 한도 내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일 31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러한 기록들이 없다면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증여세 신고 방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을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 즉 세무서에서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31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나는 그 자금을 증여세라고 쓰지 않아도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제 부담이, 즉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사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과거 언제 내가 증여했는지를 까먹는다 하더라도 과거 신고 내용을 돌아볼 수 있죠. 증여세 결정 내역 조회를 한다면 내가 언제 증여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0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3366을 통해서 1억 8천을 합리적으로 우리 신사임당의 현모 양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훨씬 수월한 증여의 첫 도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 5천만 원 내가 증여했는데, 21살의 아들한테 5천만 원 증여는 했는데, 비록 기타 친족 1천만 원은 못했다 하더라도 5년 전에 했는데 내가 기록이 없어. 신고를 안 했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 붙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증여공제 한도 내에 증여라면 세금이 안 나오죠. 세금이 안 나오면 다행히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도 없다는 거. 즉 한번 해보세요. 5년 전에 만약에 그 증여세 신고를 지금 하는데 그 근거는 있어야 돼요. 제가 증여도 안 해놓고 역으로 추적해서 예전에 증여한 것처럼 만들려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막 추궁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기한 후 신고는 5년 전에 아이에게 5천을 증여했고 그 돈을 내가 빼오지 않았고 그 5천이 기록이 있어야 된다. 입금해 준 거. 그럼 그 입금해 준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을 첨부해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홈택스에서 그 첨부 서류를 첨부한다면, 그렇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는 대신 각각 부모와 장인에게서 5억 원씩 나누어 증여받으면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의 구체적인 절세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은 제 책 가장 완벽한 절세 기술이라는 그 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요건 제 실제 경험담이에요. 한때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군데 나갔는데 그중에 모 항공사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고 약 30명 정도 되는 기장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밤 10시쯤에 그 30명 중에 한 명인 그 기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분 말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와서 지금 갑자기 사야 된다. 근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 내 부모님으로부터 그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차용하시게요? 차용하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그냥 깔끔하게 증여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제가 계산을 빨리 했죠. 그랬더니 그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빨리 해보니까 2억 2,5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 카톡 내용은 다행히 이분은 자기 아버님 외에도, 자기 아버지 말고 장인, 장모 쪽도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이좋게 양갓집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 그건 남의 나라 얘기지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제 상담 사례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5억씩 받았을 때 그 증여세, 그 증여세는 아까 제가 2억 2,500이라고 했잖아요. 1억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즉 쪼개서 받으니까 6,500이 절세가 되는 거죠. 즉,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장인 장모 쪽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로부터 돈이 나오는데 과연 나만 증여받는 거와 내 아내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증여 공제가 좀 달라져요. 나는 직계 비속이니까 5천만 원을 공제받는 대신에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다소 줄어들지만 둘 다 세율이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6,500만큼은 아니지만 좀 세금 절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참고하자면 만약 증여를 받아야 된다면 나 혼자 받는 것보다는 배우자를 같이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증여세가 절감되죠. 두 번째, 뭐가 절감될까요?
이 다음에 혼자 받았다면 이 가치가 20억, 30억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갈 때 그때 가서 아내한테 증여하려고 그러면 6억이 초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넘기려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걸. 아예 가격이 저렴할 때부터 어느 정도 증여세를 내고 받는다면 중간에 남편에서 아내로 넘길 때 내야 될 그 추가 증여세도 아낄 수 있고요. 언젠간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도 혼자 내는 것보다 둘이 나눠서 낸다면 공제, 그리고 공제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세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양도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일석삼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자를 소액으로 설정했을 때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가 자식이 집을 살 때 일반적인 모습이죠. 두 가지입니다. 증여를 하든가 또는 빌려주죠. 빌려주는데 이걸 무분별하게 이 차용증을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누가 증여세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죠.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차용증이 부인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차용증 인정해줘야죠. 그러나 한쪽은 막 돈을 주고 싶은 사람이고요. 한쪽은 돈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끈끈한 일촌이에요. 그러면 차용증을 써놓고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국세청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좌대출 이자율이라는 거고요. 4.6%예요. 그래서 4.6%의 이자를 쓰고 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자 안 줘도 된다는데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원금이 2억 1,700만 원이라면 거기에 제가 아까 말한 4.6%라는 이자를 곱하면 아마도 998만 얼마 정도가 나올 거예요. 1,000만 원이 살짝 안 되죠?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수수하지 않아도 그 안 받은 998만 원을 자녀의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예, 있고요. 만약에 3억 1,700만 원이라면 그 안 받은 이자가 1,000만 원 이하가 되게끔 소정의 이자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받은 이자가 1,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2억이라는 차용증을 많이 쓰세요. 근데 지금 이 이자도 안 주는데 다음에 원금을 과연 갚을까도 만무하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런 무상이자, 이자를 안 주는 그런 차용증을 보면 또 증여로 과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자 대신에 뭐다? 원금을 상환한다. 예, 원금을 상환하는데 이 원금을 상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돈을 자식한테 받더라도 이자보다는 원금을 받아서 그 원금, 즉 자식이 부모한테 갚아야 되는 원금을 줄여나간다면 결국 자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부모가 그 이자를 받으면 자식이 준 거긴 하지만 그냥 준 게 아니죠.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거고 그걸 바로 이자 소득세라고 하고요. 예, 그거의 세율, 소득세율 최고 세율 49.5%까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주민세까지 27.5%지만 그분이 소득이 많으신 분이라면 최대 49.5%까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차용증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그 기준금액, 그건 기억하셔야죠.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이면 거기에 4.6%를 적용했을 때 1,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이자를 안 받아도 되긴 한다. 하지만 그게 차용증으로서 인정받고 이 증여세 과세를 안 받으려면 꾸준한 자식의 부모를 향한 상환이 있어야 된다. 즉 설령 그것이 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금 상환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원금 상한을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그러면 원금 상환 기간을 얼마로 해야 되냐? 사실 이런 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저도 감히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제가 만약에 200이라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은 200 이상을 300까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판례 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식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는 거. 즉 차식이 소득이 700만 원이에요. 꼭 써야 되는 게 300, 400인데 여유자금 300 있잖아요. 거기서 또 은행 이자 갚는 게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을 빌려서 만약에 그 200을 다 갚아도 얼마나 걸리죠? 거의 10년이 걸려요. 8년? 그것도 작은데 만약에 그걸 갚는데 안 쓰고 또 다른 부동산 투자에 쓴다면 그거는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기라는 건, 즉 한 달에 갚아야 될 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냐 하는 건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세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유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른 대체 투자안에 투자하느라고 길게 설정하는 거. 어떤 분들은 만기를 10년 쓰죠. 그렇게 길게 쓰는 거 위험하다. 그래서 꼭 써야 되는 생활자금을 외한, 제한 그런 것들을 상환하는 데 해야 그 진실성을 의심받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차용증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씀에 있어서 이것저것 채우고 남는 건 다 차용증으로 습관적으로 채우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차용증을 너무 남발하면 조사를 앞당길 수 있고요. 이 차용증 만약에 조사 안 받고 자금 출처로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원금 상환도 조금씩 하고 있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차용증상에 있는 그 금액 세무서에서는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거를 해요. 즉 증여세를 낸 사람과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용증을 낸 사람 다르게 취급돼야죠. 증여세를 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낸 게 아니고 애국자라서 낸 게 아니죠. 돈을 내는 타이밍의 문제죠. 그래서 이 만약에 5억 원을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썼다. 이 5억 원 언제까지 세무서에서 관리하냐? 갚을 때까지 관리한다. 만약에 갚아요? 갚으면 그 돈 어디서 나와서 갚았는지까지 물어보죠. 네. 그래서 차용증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과세는 다만 타이밍의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되고 갚을 때까지 세무서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하니 그 점 유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 그 전 단계가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거. 그게 이제 관건이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비해서 내 자금이 얼마나 모자란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는 아니에요. 즉 투기 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서울로 따지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죠.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이죠.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이라면 6억을 추가하면 그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이 아니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액에 비해서 그 자금 출처가 모자라는 경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모자라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냐고 아마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 사실 그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세무서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그 당시에 부동산을 사는 그 사람들의 수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그럼 도대체 언제 거까지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8년 전부터 나오는 사람을 봤다.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한마디 더 할게요. 15년 전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은 뭐 더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더 오래된 것도 나올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금 출처 조사 저도 받고 싶지 않죠. 조사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금력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그런 부동산을 취득해야죠. 어떤 분들은 본인 수중에 5억밖에 없는데 한 40억짜리 취득하려고 해요. 아무리 훌륭한 세무사랑 상담을 해도 그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전하게 이 부동산 5억으로 40억짜리 사고 싶은데 조사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달래요. 제가 그런 방법을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예. 그냥 집에서 놀아도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조사가 나오면 증여세 조사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증여를 받은 게 확인이 됐는데 그 돈을 준 사람 또는 본인일 수도 있죠.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걸 그때 확인이 된다면 증여세에서 멈추지 않죠. 본인의 소득세 조사 그리고 그걸 준 사람 그 사람의 소득세 조사까지 번질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한다? 내 자금력에 어느 정도 맞게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보다 더 많은 거를 더 비싼 아파트를 굳이 사야 된다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으시고 그리고 대출이 많이 나온다면 일단 이 부동산은 오를 거라고 판단하신다면 좀 부담이 되더라도 대출을 끼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한테 진짜 갚을 거다. 차용증을 쓰셔야죠.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꼼꼼하게 내신다면 아무래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혼인공제, 출산공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국가에서 매우 장려해야 될 일이죠. 이게 왜 최근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진작부터 있어야 될 내용인데 말이죠. 혼인, 결혼을 하면 그냥 사실혼이 아니죠. 혼인 신고일 전 2년, 후 2년, 이 4년 동안 양가라는 거는요, 남자, 여자라고 할게요. 신랑, 신부, 양가집에서 부모들이 1억씩 세금 없이 아까 제가 말한 3366과 별개예요. 별개의 1억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혼인, 출산 나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혼인 1억, 출산 1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국가에서 쓸 거면 조금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혼인, 출산 합해서 1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빨리 하는 걸 하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혼인이 먼저죠. 그래서 혼인 직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꼭 혼인 신고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2년 전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을 안 하면 뭐 세금 내면 되죠. 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혼인 출산은 합해서 1억이다. 염지훈 세무사는 이 출산도 추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법에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법에는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나와 있죠. 비과세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사회통념. 사회통념이라는 거는 사실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예로 들게요. 제가 결혼할 때 약 20년 전인데요.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수많은 축의금이 들어왔죠. 제 앞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 부모님이 가지셔야죠. 저한테 들어온 그 축의금. 제가 그 축의금 관리대장을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래야 또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축의금 관리대장을 갖고 있고 그때 그 현금 솔직히 제가 현금으로 제 통장에 입금했어요. 근데 만약 그 돈을 엄마가 입금해서 나한테 쏴준다거나 아니면 예식장 비용으로 쓰고 말았다면 어떻게 보면 보존하지 못했을 그 현금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제 통장에
은행 가서 3천만 원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입금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돈이죠? 본인 돈이죠. 본인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징역인가요? 세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 그 돈을 제가 그냥 써버린 게 아니고 제 통장에 입금했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엄마가 그거를 은행에 해서 엄마가 받으면 약간 징역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해받기 싫어서 은행에 가서 보통 이제 적요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한 건이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그 돈을 갖고 가면 뭐라고 의심하죠? 이거 이상한 돈 아니냐 의심하겠죠. 저는 그때 제 기억에 청첩장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요즘 그때는 없던 제도 FIU 보고 생겼잖아요. 그 오해받기 싫으니까 이런 연유로 받은 관리대장 갖고 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리대장도 보관하면서 그 축의금 내 통장에 넣으면 별도로 징여받지 않아도 내 돈을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부족한 제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피한 시간 좀 가질게요. 제가 최근에 구세청 22년 경력과 세무사로서의 2년 경력을 합한 24년 동안의 세무 경력을 녹인 책 제목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 기술을 출간했습니다. 많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그리고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